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4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교재 22쪽에 나와 있는 탕구트족 서하의 성장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0에서 11세기에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송나라하고의 충돌을 하는 송나라하고 충돌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창문 좀 닫고 올게요. 네, 밖에 체육하는 학생들 소리가 시끄러워서 창문 좀 닫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이번엔 11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세기 그리고 12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세기경에는 티베트 계통의 유목민족인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은 하왕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사 배우면서 하왕조 배운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문헌상 최초의 중원의 왕조가 하왕조다. 그 뒤에 상주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도 한자로도 이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하였는데, 자, 이 하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한자로 써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와 이 탕구트족이 세운 하왕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탕구트족이 세운 하왕조는 중국에서 비교적 서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서하라고도 불러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서하라고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 탕구트족이 세운 하왕조는 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문헌상 최초의 왕조의 이름이 같아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탕구트족이 세운 하왕조는 서하라고 부른다. 자, 이 탕구트족 같은 경우에는요, 유목민족이지만은, 과거 당나라 시기에 이 탕구트족의 족장이, 절도사로 임명된 적이 있었을 만큼, 꽤나 오래 전부터 중원 지역에 접해서 중원의 문화와 익숙한 상태로 살아왔던 유목민족이 바로 이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서하의 위치를 보시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는 바로 이 동서교역로인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는 바로 그 비단길을 장악을 하고 동서의 교역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던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들 서하가 생산을 했던 물건을 비단길로 팔아서 돈을 벌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이들은 동서교역로가 지나가는 그 길의 비단길의 길목을 장악한 이들이었고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다가 혹은 받아다가 그것을 서역 지방에 팔아서 돈을 벌고, 또 반대로 서역에서 넘어온 물건을 중국에다 팔면서 이득을 올렸던 이들이 바로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단길을 중간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단길 교육은 서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하의 경우에는 비록 나라는 작았지만은 이 비단길을 통한 동서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나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강력한 나라였다, 강하고 또 부유한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의 경우에는요,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와 조공과 채공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연히 서하가 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요로부터 채공을 받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하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죠? 요 나라나 송나라에 비해서 무척이나 작은 나라였고요. 그래서 거란과 조공과 채공의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하와 관련된 중요한
중요한 국제관계는 바로 서하와 송과의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서하의 경우에는 송나라와 책봉 및 교역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화약을 맺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 탕구트족의 경우에는 원래 송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후에 송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서하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하고 서하는 책봉의 관계를 맺었어요. 다시 말해서 서하는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하의 경우에는 송과 맺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서 송나라의 물건을 수입을 하고 그것을 비단길로 팔아서 이익을 얻고 있었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서하가 비단길 교역을 통해서 점차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송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자 이제는 송나라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이 서하가 송나라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요, 조공과 책봉을 통해서 송나라의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송나라가 서하에게 허락한 만큼만 송나라의 물품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서하의 경우에는 송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송나라의 물건을 확보하고 그것을 서역에 팔아서 더욱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리하자면 서하는 원래 서하는 원래 송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송나라가 허락한 만큼의 물건만 받아서 수출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서하가 성장을 하게 되자 송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그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송과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물건을 수입을 하고 더 많은 물건을 비단길을 통해서 수출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는 그러한 관계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문치주의의 국가였어요. 그죠? 그리고 유교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은 화이관적인 중화사상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송나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에게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로부터 책봉을 받지 않으면 너네는 우리랑 교역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하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들의 돈줄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단길을 통한 동서교역이에요. 그죠? 송과 교역이 불가능해지게 되면 이들의 돈줄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서하의 경우에는 송나라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게 되자 이 대등한 관계를 통한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고 자유로운 무역을 요구하면서 서하와 송나라 사이에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송나라는 무엇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문치주의의 나라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치주의 실시로 인해서 황제권이 강화되고 국내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어떠한 부작용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송나라는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는 송나라에 비해서 훨씬 인구도 작고 규모도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약했던 송나라는 그 서하라고 하는 작은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질질 끌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유목국가하고 농경국가하고 전쟁이 오랫동안 길어지게 되면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어느 쪽이 좀 더 불리하나요? 그렇죠. 경제력이 뛰어난 농경국가가 좀 더 유리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유목국가가 전쟁이 장기전 되었을 때 더욱더 큰 부담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송나라 이기지 못했지만은 전쟁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자 서하 쪽이 먼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하의 제안에 의해서 이제 전쟁 그만하고 평화를 약속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서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송나라가 그 서하의 제안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송과 서하 사이에서는 평화를 약속하는 화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송과 요 사이의 전연의 맹약과 내용이 얼추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은요, 경제력으로 뛰어났던 송나라는 서하에게 매년 비단과 은 그리고 차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 대신에 서하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송나라에게 책봉을 받고 송과 평화를 유지할 것을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11세기의 송과 서하 사이에서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을 보자면은요, 과거 전 연의 맹약과 비교해 봤을 때 송나라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서하와 평화 조약을 맺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전 연의 맹약의 경우에는요, 요 나라의 군대가 송나라의 수도 바로 앞에까지 쳐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송나라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양의 세패를 줄 뿐만 아니라 요 나라하고 형제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에 비해서 서하와의 관계에서는 어쨌든 송나라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네요, 그죠? 서하를 책봉해주는 입장에서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전 연의 맹약에서 송나라가 요 나라에게 줬던 것은 은과 비단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서하와의 관계에서 송나라가 서하에게 주었던 물품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이제 세패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평화의 대가로 매년마다 송나라가 지불하는 돈을 가지고 세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송나라가 서하에게 주었던 세패의 경우에는 비단과 은과 같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물론 경제적인 가치를 가졌는데요, 비단과 은뿐만 아니라 차도 송나라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시는 차를 송나라가 서하에게 세패, 평화의 대가로 줄 때 함께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서하와의 관계에서는 송나라가 그들에게 마시는 차를 줬느냐? 자, 차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동아시아 국가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도자기처럼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었던 이런 어떤 물건들의 경우에는 비단길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수출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었어요. 차, 비단, 도자기는 실크로드 3대 무역품이었습니다. 자, 아까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비단길을 장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서교역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하의 경우에는 그 동서교역에 활용할 수 있는 무역품인 차, 이런 것들을 은과 비단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세패를 요구했고 송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송나라하고 서하 사이의 국경에 교역장, 무역의 장이 열려서 송나라는 서하에게 교역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하는 송나라에게 말을 팔고 송나라는 서하에게 은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차, 이런 것들을 사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거, 교과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송과 서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성립했으며 어떻게 성장을 했고 송과 어떠한 국제관계가 맺어졌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12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세우고요, 금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진족의 경우에는요, 과거 발해에 살았었던 말갈족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만주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수렵 민족입니다. 물론 유목됐던 것 같은데요, 주로 수렵이 그들의 주된 경제활동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만주 일대에 활동했던 여진족들을 통합을 해서 새롭게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자로는 아골타라고도 하고요, 여진족 발음으로 하자면은 아쿠타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자, 이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맹하고 또 뛰어난 그런 어떤 부족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이
아쿠타라는 사람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기 이전에는 이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국가인 거란족의 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여진족은 거란족 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 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천조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천조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일날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들의 대표를 전부 다 불러서 생일 파티에 초대해서 큰 파티를 벌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티의 분위기가 오르자 이 천조제가 제안을 해요. 요 나라의 황제 천조제가 자, 분위기도 좋으니 우리 이제 춤이라도 같이 한번 춰볼까? 라고 하면서 음악을 울려라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신나는 음악에 막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왜 수염이 뻣뻣하게 나있는 무섭게 생긴 아저씨 한 명은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 나라의 황제인 천조제가 그 이제 멀뚱 서 있는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야, 너는 누군데 왜 이렇게 흥겨운 분위기에서 춤도 안 추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칼을 잡은 사나이로서 경박스럽게 춤 같은 거 출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요 나라의 황제 천조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죠? 그럼 지금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자기는 경박스러운 사내라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다 있어, 당장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이 그 황제를 뜯어 말렸어요. 지금 쟤를 죽이면 안 됩니다. 쟤는 여진족을 아주 여진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부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서 쟤를 죽이게 되면 여진족들이 한꺼번에 반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가시죠 라고 이렇게 천조제를 말렸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천조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너 이름이 뭐야? 내가 너 이름 꼭 기억해 두겠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 이름은 아쿠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뭐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 뒤에 이 아쿠타가 여진이 수많은 부족들로 나뉘어 있었던 여진 부족을 통합을 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이제 금나라였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 금나라는 요 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아쿠타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러자 이 요의 천조제 그래 내가 저놈 기억하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이 요 나라의 천조제는 무려 7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동원해서 아쿠타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자, 송나라가 요나라와의 관계에서 전연의 맹약을 맺고 매년마다 세패를 지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돈맛이 정말 되게 무섭다라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랫동안 송나라로부터 세패를 받아온 요나라, 굳이 싸우지 않아도 송으로부터 풍요로운 경제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점차 그 세패의 맛에 길들여져서 요 나라는 점차 군대가 나태해지고 약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러한 틈을 타서 아쿠타 같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나라의 군대가 무려 7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아쿠타를 진압을 하려 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금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이때 아쿠타가 거느리고 있었던 금나라의 군대 불과 2만 명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쿠타가 이끄는 2만 명은 무려 35배나 많은 요 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죠? 이 아쿠타라는 사람 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일찍 죽어서 굉장히 이제 여진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텐데요.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자 아주 뛰어난 무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장이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조금 오래 살았으면 아마도 징기스칸만큼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군주로 성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어요. 그래서 불과 2만 명의 여진족 군대로 70만이라고 하는 요 나라의 군대를 격파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아쿠타가 세운 금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금나라는 이후에 송나라와 연합을 해서 요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요. 이후에 더 나아가서 송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나라의 수도였던 병경, 카이펑까지 함락을 시켜버리고 말아요. 자, 우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사건 조금 중요하니까 왜 금나라가 송나라와 연합을 해서 요를 멸망시켰는지, 그리고 요 연합을 했던 송나라를 공격해서 왜 멸망을 시켰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강의 변입니다. 자, 정강이변 1127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금나라가 요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요나라의 군대를 격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송나라였습니다. 왜냐면은 송나라는 과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서 요나라랑 싸웠다가 졌고, 그래서 매년마다 세패를 지급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송나라가 요나라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세패 꽤나 많은 양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남는 장사였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송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강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경제력이 발전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송나라가 매년마다 요나라에게 주는 세패는 송나라가 벌어들이는 1년 수입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또 송나라가 요나라하고 전쟁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송나라 입장에서는 요나라와의 관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비록 이 송나라가 요나라에게 주는 세패가 100분의 1, 송나라가 벌어들이는 세금 수입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군대를 유지할 필요는 없나요? 있어요. 그죠? 언제 요나라가 약속을 어기고 쳐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요나라가 존재하는 한 송나라는 계속해서 비록 무능한 군대일지라도 이 요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그 무능하지만 막대한 양의 군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입장에서는 요나라에게 매년마다 세패도 줘야 되고 요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막대한 어떤 무능하지만 막대한 양의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미웠던 요나라의 반기를 들고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고, 요나라가 그 금나라를 제압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송나라는 굉장히 기뻐했던 것이죠. 그죠?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저 금나라를 이용을 해서 연운 16주를 되찾을 절호의 찬스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금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요. 아쿠타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과거 연운 16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요나라랑 싸웠다. 그리고 알다시피 져서 이후에 우리는 매년마다 세패를 주면서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요나라와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성공을 했으니 우리는 무척이나 기쁘다. 그래서 우리랑 손을 잡고 요나라를 함께 공격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원하는 거 연운 16주만 되찾으면 된다. 우리가 연운 16주를 되찾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라에게 줬던 세패 너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금나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쿠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네랑 손을 잡든 말든 어쨌든 우리는 원래 요나라를 멸망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너네가 요나라를 함께 공격해 준다고 하니 또 우리에게 세패를 준다고 하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송과 요 사이에서는 연운 16주의 회복을 두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라가 멸망을 하면은 나머지 땅들은 금나라가 갖고 연운 16주는 송나라에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두 나라 사이에 동맹이 맺어졌고요. 함께 요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송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문치주의의 나라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송나라 이번에야말로 힘이 약해진 요나라를 마음 편히 공격해야지라고 해서 자신에게 요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만은 군사력이 약했던 송나라는 이기지를 못해요. 와장창
자, 깨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요 나라의 경우에는요, 금나라 혼자 손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나라는 약속했던 대로, 과거 송나라하고 약속했던 대로 요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연후 16주의 땅을 송나라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이제 아쿠타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려서 일찍 죽고 마는데요. 아쿠타가 사망을 하자 송나라는 이 금나라에게 약속을 했던 세패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쿠타가 죽었기 때문에 금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그 무서워했던 요 나라가 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연운 16주 되찾았다 하더라도 그 금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에 계속해서 송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더불어서 기왕 연후 16주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송나라는 어쨌든 1차적인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죠? 연후 16주를 되찾은 마당에서 굳이 계속해서 세패를 금나라에게 주는 거 아깝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금나라에게 약속을 했던 세패를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거보다 또 땅 조금 더 떼주면은 우리가 더 많은 세패를 줄게. 그렇게 하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금나라하고 새로운 협상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세패의 지급을 미룹니다. 자, 그러면서 송나라는 사실 뒤로 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금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금나라의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더욱더 힘을 약화시킬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금나라의 내부 분열을 일으킬 계획을 금나라에게 발각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결국 금나라는 열받았겠죠. 그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게 처음부터 나의 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받는 게 나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배신하는 게 정말 열받잖아요. 그죠? 자, 금나라, 송나라는 약속했던 세패를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자기들의 내부 분열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에 무척이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나라가 협상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매섭게 송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송나라에 수들었던 변경, 파이펀까지 함락시켜버리고 말고요. 그리고 송나라의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가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황제와 수도가 함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와 그의 가족들이 오랑캐에게 잡혀간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송나라의 황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연호가 정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정강에 일어난 변란이다 라고 해서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호?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새롭게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연도를 다시 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연도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게 이제 연호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나라의 황제가 아까 사용하던 연호가 정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황제가 된 지 한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정강 10년에 블라블라블라 한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 일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연호라고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강의 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거 칠판 지우고 좀 이따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줌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이거 참 여기저기 교실을 옮겨 다니는 거 꽤나 피곤한 일이네요. 방금 전까지는 2학년 5반에서 수업을 촬영을 하다가 또 중수업하러 오시는 선생님께 교실을 내어드리고 지금 다시 2학년 3반으로 왔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 같은 경우에도 1반하고 2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는데 이거 참 수업 영상은 2개를 찍는데 무려 4개의 교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때마다 카메라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이거 참 번거롭네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정강의 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만주 일대에서 아쿠타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족의 부족을 통합을 해서 새롭게 새로운 나라가 세웠으니 그게 바로 금나라였다. 그리고 여진족들은 원래 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쿠타는 그 요 나라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서 금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여진족의 반란이 일어나서 금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것은 바로 송나라였다. 왜냐면은 송나라는 이번에야말로 이 금나라를 이용을 해서 연후 16주를 되찾고 요나라라고 하는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세패를 뺏어가왔던 그 요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송과 이 금나라 사이에서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 송과 금나라 연합에 의해서 요나라가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랑 연합을 맺었을 때 했던 약속인 연후 16주의 땅을 송나라에게 제대로 넘겨주었는데 송나라는 그 대가로 금나라에게 약속을 했던 세패의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그들의 힘을 두려워해서 금나라의 내부 분열을 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되면서 분노한 금나라가 송나라를 마저 멸망시켜버렸다.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송나라의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니 그 사건을 가지고 정강이 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과정을 선생님이 여기 지도에다가 함께 그려놓았어요. 자, 만주에서 성립하였던 금나라 송과 연합을 해서 요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송나라가 이 금나라하고 연합을 했을 때 약속인 세패의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나라의 내부 분열을 계획을 하게 되자 분노한 금나라는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풍까지 공격을 해서 점령해버리고 말았다. 그 사건이 바로 정강의 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나라는 이후에 송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면서 원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만주뿐만 아니라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화북지역도 차지하게 되었고요.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 주변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만주에서 중원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송나라가 멸망을 할 때 이 송나라 황제의 동생이 금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가까스로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남 지역의 임안, 오늘날 항저우인데요. 이 임안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송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카이펑을 수도로 하고 있었던 송나라를 북송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고요. 임안, 항저우를 수도로 새롭게 성립된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정강의 변이 일어난 결과 금나라는 화북지방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만주에서 옛 북송의 수도 카이펑 주변 지역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금나라는 연경, 베이징을 수도로 선포하게 됩니다. 자, 한편 카이펑에 함락되면서 원래 있었던 송나라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황제의 동생이 이만 항저우로 도망쳐서 새로운 송나라를 이어가게 되니 그 송나라를 과거 송나라와 구분해서 남송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요. 남송이 성립되기 이전의 송나라는 남송과 구분해서 북송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강의 변을 계기로 금나라의 여진족의 금나라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게 된 것이 바로 12세기의 국제 정세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금나라는 고려라든지 서하라든지 힘이 약한 작은 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 교역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12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거란족의 요나라에서 여진족의 금나라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교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또 카메라도 다시 설치하고 칠판도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네요. 사실 요거보다 수업을 더 매끄럽게 잘할 수 있었는데 아까 전에 녹화한 앞부분도 그렇고 지금 요것도 그렇고 썩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정리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아요. 학교에 나왔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5월 30일에 6월 1일 날 수행평가 본다라는 거 다 공지 드렸죠, 그죠? 요 부분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고 수행평가 40점이나 들어가는 중요한 수행평가니까요. 준비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진족의 이원적 통치 정책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의 경우에는 농경지역, 유목지역뿐만 아니라 농경지역도 함께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땅과 주민들을 지배하게 된 요 나라는 그 각각의 성격에 맞게 두 가지의 방식을 활용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요 나라 거란족의 이원적 통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이름은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금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목민이 살고 있는 유목지역과 농경민이 살고 있는 농경지역을 함께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 거란족의 요 나라가 실시했던 이원적 통치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들도 두 가지의 방식을 활용해서 금나라를 지배하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진족이 사용했던 이원적 통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요. 여진족을 비롯한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맹한 모극제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한족과 같은 농경민의 경우에는 과거 거란족의 요 나라가 실시했었던 것처럼 기존에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방식인 주현제의 방식을 활용해서 지배하는 것이 바로 여진족의 이원적 통치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진족이 사용했던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것은 여진족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시족 조직이자 군사 조직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쿠타, 금나라를 세운 아쿠타가 개발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쿠타가 여진 부족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이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진 부족들을 재조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목민족다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행정 조직이자 군사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농경민족과 달리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농경민족들의 경우에는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크기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면은 자연스럽게 통치 제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도를 나누고 전국을 도 단위로 나누고 도 단위 안에 시, 군, 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행정 조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당나라 때부터 중국은 전국을 주와 그 아래의 현으로 나누어서 농경민들을 통치하는 주현제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여진족의 거란족의 요 나라나 여진족의 금나라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쭉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기준으로 행정조직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을 단위로 묶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행정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유목민족들을 재조직한 통치 제도였느냐? 첫 번째, 300집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습니다. 300호라고 하는 것은 300가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00가구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어서 그것을 1모극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모국부를 10개를 모아서 하나의 또 상급 행정 단위로 조직을 하니 그것을 1맹안부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1맹안부는 10개의 모국부를 모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민족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0개의 동을 모아서 하나의 시로 만든다라는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다르게 유목민족은 이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이동하는 단위를 묶어서 그것으로 행정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300집을 하나로 묶어서 1모국부라고 불렀고 10개의 모국부를 묶어서 1맹안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행정조직이고요. 이 행정조직이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곧바로 그것을 군사조직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내느냐? 세 집에 한 명씩 전쟁터에 나설 군인들을 징집을 해요. 차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모국부는 300호이고 세 집마다 한 명씩 전쟁터에 나갈 군인을 뽑았다라고 했으니까 1모국부에서는 몇 명의 군인이 나올까요? 그렇죠. 100명의 군인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100명의 군인을 가지고 1모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국군을 10개를 모았을 때 그것을 10개의 모국군이 모인 것을 가지고 1맹한군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1맹한군은 몇 명의 단위일까요? 그렇죠. 1000명의 군인이 모인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쟁 시에는 모국군을,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는 모국부를 지휘하는 사람을 두었으니 그 사람을 모극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 10명의 모국을 지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맹안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쿠타의 경우에는 이 맹안 모국제라고 하는 여진족의 행정조직이자 군사조직을 활용을 해서 이 유목민족 사회를 재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금나라는 이 맹안 모국제라고 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이 유목민족다운 행정조직을 통해서 전국의 유목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 부족민 사회는 맹한 모국제로, 그리고 농경민 사회는 주연제의 방식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지역과 주민들의 성격에 맞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여진족의 이원적 통치조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여진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족민 사회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모국부, 맹안부 단위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터지면은 세 집에 한 명씩 군인들을 차출해서 모국군, 맹안군으로 각각의 맹안과 모국의 지휘를 받는 그런 효과적인 군사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유목민 사회를 통제하면서 전쟁에도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이 맹한 모국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성격에 맞는 그런 어떤 통치제도, 이원적인 통치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나라 역시 빠른 속도로 제국을 안정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들 거란족이라든지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유목민족으로서의 강력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서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목지역을 버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한족들과 융화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여진족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언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문자, 여진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유교를 국가의 통치 사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화의관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민족 차별적인 내용이 없는 불교를 믿어서 불교를 국가의 통치 사상으로 이념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2쪽 아래쪽에 있는 11세기 탕구트족의 서하와 그리고 12세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대해서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이 교실을 옮겨 다녀야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수업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스스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그렇다고 이걸 또 처음부터 다시 녹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리 안 된 내용들이 있으면은요, 학교 나오셨을 때 선생님들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도 질문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